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닭고기 요리 시식회도 곁들이고 2004년 있는데요. 2월 대구의 한 거리에서 이색적인 캠페인이 열리고 있었다. 바로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안심하고 먹자는 것. 농림부와 농협, 교육협회 등 유관기관 대표와 닭고기 먹기 기자가 운동본부가 집회 발족하고 기념을 닭고기의 서울 안전성이 명동에서 매스컴을 닭과 통해 오리고기 연일 중심 보도될 가을 정도로 행사를 조류독감은 지난 겨울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사였다. 우리의 닭들이 이렇게 다시 신뢰를 받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2003년 12월 우리는 초유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했다. 조류독감, H5N1으로 불리는 바이러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1918년도에 스페인 인플루엔자, 스페인 독감 때 2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다음부터 20-30년 간격으로 계속 발생을 했다고요. 독감,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을 준 것은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세계 각지를 덮친 뒤였다. 이때 희생자 규모는 무려 2,500만 명. 1차 세계대전 희생자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1957년에 아시아 독감은 세계적으로 약 100만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1968년 홍콩 독감은 6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세계 각지를 휩쓸었다. 1997년 홍콩 조류 독감은 조류의 독감 바이러스가 최초로 인간에게 감염돼 6명의 사망자를 냈다. 그리고 2002년 보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높은 치사율과 빠른 전염성으로 세계를 긴장시킨 사스였다. 마침내 2003년 또 다른 바이러스가 한국에 상륙했다. 우리보다 먼저 바이러스를 경험한 홍콩을 찾았다. 조류독감과 사스로 호된 열병을 치렀던 홍콩. 하지만 지금은 시민들 대부분이 평온한 모습으로 관광도시로서의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다. 그런데 번화한 거리 한가운데서 뜻밖에도 한국의 김치를 팔고 있었다. 마치 간식처럼 김치를 사 먹고 있는 사람들. 사스 이후 면역력에 관심이 높아진 홍콩인들 사이에서 김치는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사스는 홍콩인들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데 지금도 홍콩인들은 사스에 대한 경각심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곳 퀸메리 병원은 당시 사스 환자를 가장 많이 치료한 대표적인 곳이다. 퀸메리 병원에는 사스 환자를 격리 수용하기 위한 특별 병동이 마련돼 있는데 특히 이곳의 사스 격리 병동은 전염성이 강한 사스 환자를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유명하다. 이것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만 한다. 사스는 사소한 접촉으로도 빠르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스 사태는 진정됐지만 아직까지 그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인데 사스에 대한 치료법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한 상황에서 철저한 예방과 관리만이 사스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기 때문이다. 의료진들이 진료를 위해 병실로 들어가는 길에 별도로 거쳐야 할 방이 마련돼 있다. 먼저 감염이 우려되는 특별한 영역에서는 100%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모두가 가운을 입어야 한다. 또한 손을 씻는 과정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사스 환자를 다루는 의료진들에게는 더욱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스 예방법이다. 또한 이곳에서는 직접적인 터치 없이 센서에 의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데 앞쪽의 문이 완전히 닫혀야지만 두 번째 문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내의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병실 내부 또한 마찬가지다.
呢度咧會有啲新鮮嘅空氣咧就送入嚟啦。咁然後咧就係喺兩邊嘅抽氣位度咧就會抽走咗。 공기에 대한 특별한 관리는 화장실도 예외가 아니다. 抽氣扇啦，抽氣扇啦，係抽走咗佢嘅。 또한 자동적으로 기압이 조절돼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指示標就話俾我哋聽，裏邊個氣壓係 negative pressure 嘅，應該係負3至到5嘅。而家佢慢慢嘅 establish 緊，係啦，應該係咁。 사람들이 사스를 가장 두려워했던 점은 바로 전염성이다. 사건은 공장형 아파트인 아모이 가든에서 시작됐는데 300명이 넘는 집단 발병자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처음엔 특수한 사례로만 생각했다. 사건의 심각성은 메트로폴 호텔에서 드러났다. 사스를 전 세계에 퍼뜨린 장본인이자 최초의 사망자인 리우지안농 의사가 묵었던 호텔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메트로폴 호텔 913호. 같은 9층을 사용한 투숙객 가운데 여러 명이 감염되고 이들은 각자 자신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가 전 세계로 사스를 퍼뜨린 것이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스의 강력한 전염성에 비로소 사람들은 경악했다. The hardest thing about dealing with SARS in March this year is this is a virus that we have no idea in the past. The disease is highly contagious. It spread rapidly by airborne droplets. And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virus is unknown, we have no information what type of antiviral treatment is the best. 사스가 처음 발병할 당시엔 어떤 병인지조차 몰라 그냥 괴질로 불리다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을 뜻하는 사스란 이름을 얻게 된다. 고열과 마른 기침,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사스 바이러스는 결국 폐질환을 유발한다.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의 발병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가벼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동물과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다. 그런데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 인간보다는 쥐나 소 같은 2군의 동물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과 달리 매우 치명적인 증상을 보이는데 과학자들은 이 동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이돼 돌연 변이를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수천 년 세월 동안 인류와 공존해온 수많은 바이러스. 그러나 이젠 누구도 알 수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들의 위협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변이를 일으키는 것일까? 홍콩의 닭고기 시장은 언제나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기억하기조차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97년 홍콩에서 조류독감이 발생, 사람에게 전염돼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冇生意做啦，呢個生意全個廣東失雞啦，呢個石坑嚟嘅嚇，大家都係咁殺個工，我都要殺㗎啦，冇計㗎啦，係政府嘅政策嚟㗎嘛。 당시 6명의 사망자를 낸 이 바이러스는 15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한 후에야 꼬리를 감추었다. On the preventive side for influenza, we also have regular media press releases to brief or to inform the public on the latest situation. And also we have regular communication with the professionals. We send letters or organize through seminars or any academic meetings to inform them the latest situation on influenza and the preventive and control measures they can adopt. So these are the media as well as public campaigns.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조류독감 바이러스. 홍콩 정부는 보다 위생적인 환경과 판매망 구축으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一副腸一副汁咧，統埋成副嚟賣嘅。但係而家分開咧，處理得相當好啊！就肝臟係肝臟，腎臟係腎臟，腸臟係腸臟，所以處理得好好嘅，因為生出嚟好好嘅啊，絕對冇交叉感染。 이미 여러 차례 국가적으로 바이러스를 경험한 홍콩은 현재 사스와 조류독감의 원인 규명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홍콩 국립대학 미생물학과의 구한 박사. 그는 지난 97년 홍콩 조류독감 발생 당시부터 조류독감을 끈질기게 추적 연구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So we don't know whether this virus H5N1 and more likely to infect children or more likely to infect adults. This is all human population. Like you, me, and then we don't have the antibody. Theoretically, all of us are susceptible to this virus. Maybe each of us are dangerous. 조류 사이에서만 전염되는 조류독감이 인간에게 전염된다는 것은 바이러스의 새로운 위험을 경고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지난 겨울 아시아권에서만도 무려 10개 국가가 조류독감으로 인한 위기를 겪었으며 베트남에서는 23명이 감염, 15명이 사망, 태국에서는 지금까지 10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해 이 중 7명이 사망했다. 아시아권 전역으로 순식간에 확산된 조류독감 바이러스. 이 위험한 경고에 결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과연 우리의 식탁과 건강은 안전한 것일까? 2003년 12월 한국에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특히 홍콩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타입의 바이러스라는 보도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홍콩과 똑같은 H5N1이라는 것이다.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 주요한 항원 단백질이 그 2개가 있습니다. 이제 헤모글루틴인하고 뉴라미니데이즈가 있는데 예를 들면 H1 같은 H1N1 타입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류 바이러스는 외막에 붙어있는 단백질의 모양에 따라 크게 2종류로 나뉘어지는데 헤모글루틴, 즉 H1에서 H15로 명명되어진 15종류와 뉴라미니데이즈, 즉 N1에서 N9까지 9종류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2종류가 서로 조합됐을 경우 무려 135종류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출현한 것은 H5N1 타입. 홍콩에서 발생한 조류독감과 그 타입은 같지만 우리의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이것과는 또 달랐다.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안전한 것이었다. 병원성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병원성인 경우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비병원성이거나 저병원성이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데 강조를 하고 사람한테 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도 실험에 들어갔죠. 이제 CDC, 미국 CDC에도 보내고 그 결과 지금 그 CDC 결과가 지금 베트남 거하고 우리나라 게 바이러스 자체가 다르다. 유전자 분석 결과. 또 저희들 자체 실험적으로 해본 결과 홍콩 97년도 거죠. H5N1하고 역시 우리나라 게 다르더라.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현재 아시아 각국에서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조류독감에 대해 분석 중이다. CDC가 그동안의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에 보내온 문건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 각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금 인플루엔자는 H5N1으로 그 타입은 같으나 한국의 경우는 사망자를 속출하고 있는 태국, 베트남의 경우와는 염기 서열이 다르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도 두 나라와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절대 안심하지 않는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언제 어떻게 얼굴을 바꾸고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 유입 경로와 감염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철저한 방역과 감시가 계속되고 있는데 홍콩과도 베트남과도 다른 한국 조류독감. 그렇다면 우리의 조류독감은 어디에서 왔을까? As I show you one picture, this virus actually maybe exists
in many different birds. They may be carried out by migratory birds. Sometimes maybe by business. We don't know. I don't know whether Korea import some live poultry from other country. I don't know. But I don't think that Korea imported any live poultry. The majorly just import some killed birds, right? But if this case, then very likely the virus may be from a sky bomb. Okay, since this season, this now, in the winter time, early winter, is a migration bird from Siberia go down. 우리나라는 해마다 시베리아 등지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드는 철새들이 수십만 마리에 이른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 만약 전문가들의 말대로 철새들이 조류독감을 퍼뜨리는 주범이라면 그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천수만이다. 오늘 이것을 찾은 사람들은 한 대학의 연구팀, 지난 97년 유행했던 홍콩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인체를 손상시키는 원인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서상희 박사와 그의 제자들이다. 온도 정관에 센서 작용이 있어가지고 논병아리. 서 박사와 제자들은 올겨울 들어 천수만을 자주 찾는다. 홍콩 조류독감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의 원인과 감염 경로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채취는 먼저 철새들의 분변을 찾는 것으로 시작된다. 철새들의 독감 바이러스는 섭씨 4도 온도의 분변 내에서 최소한 35일간이나 생존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철새는 모든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변동에다가 채취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채취 병에는 이렇게 생리 식염수에다가 항생제를 희석한 그 병입니다. 여기에다가 일단 변하고 면봉을 동시에 최대한 할 수 있게 최대한 안으로 채취를 합니다. 이렇게. 생리 식염수하고 항생제는 예. 어떤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 야생 조류의 분변에도 세균 같은 게 상당히 있을 수 있으니까. 바이러스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세균이 없는 무균 상태여야만 한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번식할 수 있는데 만약 바이러스와 세균이 함께 존재할 경우 세균 감염으로 인해 숙주세포가 죽어버릴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숙주세포가 사라진다면 바이러스 역시 추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수만의 철새들은 과연 H5N1을 갖고 있을까? 연구실 한켠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채취 샘플을 보관하는 대형 냉장고. 서 박사는 그동안 꾸준히 채취해온 이 샘플들이 이번 조류독감의 감염 경로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관하면 한 10년에서 한 20년은 그 바이러스는 살아있습니다. 이 냉장고처럼 알래스카, 시베리아 등의 차디찬 호수가 독감 바이러스가 보관되는 냉장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 많은 과학자들이 철새를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주범으로 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네, 이 샘플은 며칠 전에 저희들이 천수만에서 셀벤을 채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샘플에서 어떤 조류독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1년의 유정란에 지금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이러스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증폭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천수만에서 채취해온 철새의 분변을 유정란에 접종한 후에 유정란 안에서 바이러스를 배양한다. 이후 유정란에서 뽑아낸 샘플을 시약과 반응 검사를 실시. 시약에 해당하는 밴드가 형성되면 바이러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는 것이다.
이날 실험에서는 H5N1과 크게 같은 그룹에 속하는 H5 혈청형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사실 H5 혈청형의 바이러스는 모든 철새들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다. 그런데 철새들은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일까? 한 500년 전에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생조류 집단을 감염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그 당시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은 숫자의 야생조류를 아마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살아남은 야생조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서로 간에 공생하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갖다가 가지고 살아남게 됐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야생조류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적응이 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야생조류들은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그렇게 크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생조류에서 큰 질환을 초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따름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거치며 바이러스와의 공생 능력을 갖게 된 야생조류. 하지만 같은 조류라 해도 바이러스는 다르게 작용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사 결과 오리 역시 조류독감에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리는 바이러스만 배출할 뿐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지만 닭의 경우는 100% 폐사에 이르게 된다. 즉 오리의 경우 어느 정도 적응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전역에 급속도로 확산된 조류독감 H5N1은 사실 제일 처음 1996년 중국 광동 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했다. Before this outbreak, H5 virus also can detect from a duck. Not just China, include Malaysia and other countries. They also have H5 virus in this region. But this virus does not cause disease. We call the low pathogenic virus.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이 바이러스가 점점 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가 됐고 조류독감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없다는 기존의 상식을 깨고 마침내 1997년 홍콩에서 사람에게 감염됐던 것이다. 우리가 왜 홍콩 조류독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인 이유는 그동안 이게 조류독감 그 자체가 사람에 감염해서 사람에 대한 치사율을 보인 적은 없는 걸로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97년도 경우는 홍콩에서 이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직접 감염해가지고 사람에 대한 어떤 치사율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번식과 복제를 위해 살아있는 숙주 세포를 찾아야만 한다. 하지만 모든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침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들이 세포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세포 표면에 적절한 수용체에 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는 세포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어떻게 수용체가 맞지 않는 인간에게까지 침투할 수 있었을까? 인간 숙주인 닭이나 돼지에 감염하면은 닭이나 돼지의 호흡 기도는 사람 독감 수용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야생조류에 있는 독감은 언제나 그러니까 종합숙주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즉 인간과 조류는 각기 다른 독감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이 둘은 세포의 수용체가 달라 서로에게 침투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두 바이러스는 돼지를 중간 숙주로 이용해 서로 섞일 수 있다. 이 두 바이러스가 돼지에게 동시에 감염된 경우 새로운 바이러스로 재조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이 과정을 통해 조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다른 무엇보다도 위협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런 유전자 변이로 인한 돌연 변이 때문이다.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신종 돌연변이 바이러스. 세계 보건 관계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가 전염병 특별감시반을 결성해 전염병의 동향을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감시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변종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에이즈 바이러스는 그 어느 바이러스보다 돌연변이의 빈도가 높아 계속 새로운 형태가 출현하기 때문에 그 대처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는 그러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하는 1차적인 목표는 자기 복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러스는 완전한 생명체가 아니다. 살아있는 세포 밖에서의 바이러스는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살아있는 세포에 침투하면 곧바로 무서운 속도로 자기 복제를 시작한다. 바이러스는 자신이 감염한 숙주 세포를 활용해 번식하고 결과적으로 세포를 점령하게 된다. 마침내 바이러스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 바이러스는 세포 밖으로 분출된다. 바이러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체로 침투하게 된다. 항문과 생식기를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대표적이다. 소화기관을 통해서는 로타바이러스가, 상처난 피부를 통해서는 광견병이나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호흡기나 점막으로 이루어진 눈을 통해 감염되는데 이렇듯 종류에 따라 감염되는 부분도 나타나는 질환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 모든 바이러스에는 공통의 생존 전략이 있다. 숙주세포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숙주세포가 살아있어야 바이러스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포나 숙주동물을 죽이는 것은 자기의 생존 전략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세포를 죽이거나 혹은 숙주동물을 아프게 하고 사망시키는 그런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숙주동물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하나의 부작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B형 간염이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공격하며 그 숙주인 우리의 몸까지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고 막 소리만 지르고 성질을 내고 막 난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여기를 실려온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갖고 막 지금은 간경화로. 예, 간경화예요. 계속. 병명은 간경화로 오신 거예요. 예.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새로운 숙주에 감염되면 혈액을 타고 온몸에 퍼지지만 다른 장기보다 간 세포에 특징적으로 반응하며 주로 번식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스스로 작동하며 바이러스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간 세포까지 손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타나는 가느다란 선은 점차 섬유화를 진행시키고 마침내 간에 치명적인 손상까지 일으키게 된다. 내 간에서 번식하는 간염 바이러스를 내 몸의 그 면역 체계가 인지를 하고 없애려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간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 인체는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반응을 즉각 시작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독성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한다. 지난 2001년 10월 29일 한 산후조리원에 있던 영아 3명이 구토와 발열, 설사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원인은 로타바이러스, 설사가 불러온 탈수증이 원인이었다. 설사와 구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탈수증이 급속히 진행되어서 대사성 산증과 쇼크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감염이 돼도 수액 등으로도 2, 3일이면 치유가 되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유아들이 감염되는 다른 세균에 비해 오히려 그 자체로는 독성이 없는 편이다.
강력한 독성을 지니지 않은 바이러스일지라도 바이러스는 숱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 병원의 소아 응급병동. 새벽 4시를 넘긴 시간에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응급실을 찾게 됐을까? 이날 찾아온 아이들 대부분이 심한 고열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의 발병 원인은 다름 아닌 바이러스 감염 때문이라고 하는데 특히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은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아환자 경우 대부분 발열로 인해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는 세균성 감염보다는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서 발열이 있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분당의 한 병원. 환절기에 많은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고 있다. 그런데 평범한 감기 증상처럼 시작되는 이 호흡기 질환이 가볍게 지나가지 않고 입원까지 하는 사례가 제법 많다고 한다. 숨을 너무 심하게 하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입술이 펄해져서 온 환자인데 지금 산소가 지금 흡입이 되고 있고 기관지 확장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가 중하기 때문에 그 산소 포화도를 지금 측정하고 있는데 산소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산소 포화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아이들 대부분이 바로 RSV로 불리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원인이었다. 안아주시고 얘를.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이들은 모두 극심한 기침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니모니아 그 바이러스 폐렴 환자거든요. 네. 지금 이제 좋아져가지고 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아픈 지 한 달 됐어요. 근데 기침으로 시작하다가 그게 이제 가보니까 기관지염인데 이제 아기들만 생기는 모세기관지염이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다가 나중에 이제 폐 쪽으로 염증이 갔다 하더라고요. 현재 소아병동 입원 환자 80% 이상이 RS 바이러스성 질환에 의한 심각한 폐렴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우선 이 RS 바이러스는 이렇게 모든 소아가 태어나면 생후 2세까지는 100%가 감염이 됩니다. 근데 감염이 되면은 증상이 없는 경우는 1% 미만이고 99%가 증상이 나오는데 그중에 70% 정도는 감기로 끝나지만 약 30%에서는 폐렴이 생깁니다. 그 전체적으로 모든 감염된 소아의 1 내지 2%가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병에 의해서 모든 소아의 1 내지 2%가 입원한다면 굉장히 큰 영향이 큰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입원한 환자의 약 1%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태어나는 아기를 100% 감염시킨다는 초강력 바이러스. 감염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로서는 막아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RS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먼저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약 50% 정도 아이들에게서는 바이러스성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 등의 심한 감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들 중 가장 많은 어린이를 감염시켰던 바이러스도 바로 이 RS 바이러스였다. 그렇다면 이 RS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거는 수두거든요. 눌러만 주세요. 후진국에서는 제일 급한 백신이 HIV라든지 또는 말라리아 또는 BCG 백신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백신은 역시 HIV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백신이 이 RSV 백신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할 만큼 이 RSV 백신은 시급한 백신입니다. 1950년대 이미 발견됐지만 안타깝게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것이다. 신생아들 가운데서도 미숙아들이 있는 병실. 세상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여나가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도 RS 바이러스는 결코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RS 바이러스의 백신은 왜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한 것일까? 한
1, 2세대 소아에게 한 1000명에게 이 백신을 놓고 다른 1000명에는 다른 백신을 놨습니다. 우리 대조균을 그런데 놓고 칸의 기후를 지나면서 봤더니 백신 맞은 애들한테서 병이 안 걸리는데 오히려 백신 맞은 애들이 굉장히 심한 병이 걸렸어요.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는 60%가 폐렴이 생기고 백신을 안 맞은 그룹에서는 8%만 폐렴이 생겼다. 백신 역사의 오점이기도 한 동시에 백신 개발의 어려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과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백신 개발의 역사로 대변될 수 있다. 백신의 역사는 에드워드 제너가 우드 백신을 최초로 개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 후 지난 200년간 천연두, 딥테리아, 파상풍, 황열, 백일해, 소아마비, 홍역 등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백신은 일종의 가짜 병균이다. 몸이 이 가짜 병균을 진짜로 알고 방어 체계를 가동시키고 이를 통해 나중에 진짜 병균이 몸에 침투해도 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미리 만드는 것이다. 감염을 피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덜 앓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무래도 모유수유 많이 하면 저항력이 좀 생겨서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개월 정도까지밖에는 모유수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잘 빨질 않아서 모유수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분유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좀 아이가 감기가 좀 일찍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엄마로서 좀 미안한 마음 많이 갖고 있긴 하죠. 엄마의 젖은 아이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면역 지원군이다. 모유에는 다량의 면역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초유라는 거는 출산하고 나서 한 2, 3일 동안 나오는 얼마 많지 않아요. 100cc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면역물은 그 초유 안에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기의 장 내막은 굉장히 그 무방비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무방비 상태인 아기의 장을 초유, 그 안에 들어있는 면역 물질이 한번 감싸주는 효과를 내죠. 그러면 아기가 그 후에는 면역 물질 때문에 감염에 잘 걸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만 3살 정도의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환은 대부분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다. 그런데 엄마의 젖은 이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모유에는 과거 엄마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항체를 형성했던 면역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 엄마의 몸에서 아기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자연 면역 시스템이 농축돼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전달된다. 이 얘기는요, 젖을 잘 먹이다가 엄마가 임신을 하셔서 젖을 끊었어요.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예방접종만 하러 왔어요. 예방접종만 하러 왔다가 9개월 때 아기 엄마가 젖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임신돼서 젖을 끊었는데 금방 모세기관지염 걸리고 그것 때문에 몇 번이 나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 아기도 벌써 3개월에 입원을 했는데 아주 심하기 때문에 입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명은 모세기관지염이라는 건데요. 모세기관지염은 젖만 먹고 자라는 그 영아한테는 굉장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데 모세기관지염이 걸렸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희귀한 경우거든요. 무사히 10개월을 보내고 세상으로 태어난 아기. 지금부터 이 아이는 바이러스와 숱한 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다름 아닌 엄마의 젖일 것이다. 비단 RSV뿐만 아니고 이렇게 모유를 먹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에 여러 가지 균이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RSV도 마찬가지로 모유를 먹이면 RSV 감염 찬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유 수요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바이러스는 더욱더 많은 변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더욱 힘겨워지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일은 어쩌면 굉장히 쉽고 간단한 일일지도 모른다. You should wash your hands all the time if you are if you are in contact with something which you think is contaminated. In fact, hand washing is very effective ways of getting rid of the virus. 전문가들은 생활 속 예방책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로부터 상당 부분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 어떤 백신이나 면역물질보다 오히려 이를 통해 더 많은 바이러스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조류 독감과 사스 바이러스 경험 이후 많은 홍콩인들은 바이러스에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예방이 곧 치료라는 인식이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식 속에 생활 속에 작은 규칙들이 자리하고 있다. 我摸完嘢就洗手，跟住就唔好再摸。家姐定女嚟㗎？家姐嚟㗎。咁啊家姐咧？都係咁，都係用洗手，然之後就都唔好再摸佢咯。近啲同佢換個清潔佢嗰啲雀仔嗰啲嘢咯，同埋換嗰啲食物啦、水啊，時時換咯。咁其實自己養嘅應該養咗咁耐應該唔怕嘅，即係冇出過街啊冇成，即係由細個養到大個嗰隻雀仔都係。 바이러스의 전염 경로 중에 비말, 즉 침이나 분비물을 통한 전염도 빼놓을 수 없는데 여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사스 바이러스처럼 아직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에는 이 방법이 유일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다. This regular cleaning is important. Hand washing regularly is important. And if you are having a viral infection, make sure you don't spread the virus by wearing a mask. 돌연 변이를 통해 계속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바이러스가 변신할 때마다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내는 데는 너무나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의외로 간단한 예방책을 찾을 수도 있다. 우리의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그 좋은 사례다.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경우 섭씨 75도에서 5분, 섭씨 100도에서 1분이면 사멸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조리만 한다면 인체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생존을 향해 끊임없이 그 얼굴을 바꿔온 바이러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감염되고 감염을 통해 항체를 키우며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왔다. 인간이 백신을 만들면 바이러스는 여기에 대한 저항성을 키우며 살아남는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일이었고 어쩌면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일인지도 모른다. Virus is a primitive organism, but still it has its value in survival. In fact, lots of the organisms, such as bacteria and virus, exist in nature on its own right. Animals have their land. Human beings have our land. We can, co-securely survive this message.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다. 이 메시지를 해독하고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읽어내는 날, 인류는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를수록 이런 경고의 메시지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바이러스의 경고, 우리는 지금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가?